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계량경제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계량경제학, 자, 요 이름만 딱 들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과목을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전공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진로에 있어서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요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 계량경제학을 이 골드버그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이론, 수학, 그리고 통계학 추론 등의 분석 도구를 실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제도 있고 수학도 있고 통계학도 있고, 그러니까 계량경제학 속에는 그렇죠. 경제학, 수학, 통계학이라는 세 과목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학도 입장에서는 보면 경제이론, 미시그시 경제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우리가 좀 알겠는데, 이 수학적 배경이라 특별히 이 통계학적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학생들은 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 책을 딱 펼쳐보면 그렇죠. 몇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잠 온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겠죠. 그래서 이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이 통계학적 이론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스타디에서도 이 계량경제학 과목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이 개설을 끊임없이 요청해서 선생님이 연구하는 중에 이제 이 계량경제학 강의를 우리가 개설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계량경제학 강의가 개설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전 등록 이벤트를 했는데 50명 정도의 학생이 단 며칠 만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학을 필요할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선생님이 절감을 하고 또 마음에 굉장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강의해도 또 선생님이 강의한다고 해도 이게 선생님이 그쵸? 제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량경제가 저절로 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 또는 통계학적, 수학적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가운데는 또 경제 이론이 조금 약한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기초가 약한 사람이든 또 기초가 되어 있던 사람이든 가능하면 다 충족될 만한 그런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렇죠, 20권이 넘는 계량경제학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책들을 선생님이 다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조금 약한 사람들도 본인의 노력 플러스 우리가 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병행한다는 전제만 되어진다고 하면 계량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빠짐없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계량경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필수 선행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리통계학. 물론 여러분들이 대개 계량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이론은 대부분 다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통계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학과 통계학의 융합된 과목인데, 이 수리통계학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계량경제학을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리통계를 건너뛰고 계량경제를 한번 해보겠다, 절대로 오산이죠. 반드시 수리통계학을 선행을 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수리통계를 학교나 내지는 인강을 통해서 또는 혼자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학생들 중에 이제 오래되어서 조금 그쵸, 기억이 약간 떨어진 분들,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요 계량경제학 강의할 때 수리통계학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시켜주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리통계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안 되지만은 수리통계학을 한 번 이상 학습을 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랍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량경제학 강의를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경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거시적 내지는 종합적인 또는 이제 통합적인 그런 접근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뭐 계량경제 결론에 가면 예측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예측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관문인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까는 그런 어떤 그렇죠 미시적인 접근 내지는 세부적인 접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수학적 내용, 통계학적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적당히 건너뛰고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도 상관없답니다. 계량경제학 여러분들 기본서를 딱 펼쳤을 때에 몇 페이지 지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막혀버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큐스타의 계량경제학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큐스타디 계량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기본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량경제학 자 기본서, 또 기본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잽실하게 한 200페이지 되는 그런 책 말고 최소 여러분 어떤 책도 상관없다면 600페이지 이상, 뭐 국내 책이든 원서든 상관없죠. 6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그렇죠 일독을 먼저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기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죠 한 3분의 1도 30%도 이해가 안 되는 말로 가득 차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또는 뭐 원서들도 있는데 읽어봤더니 나는 80% 이상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강의를 수강할 필요 없죠. 돈 낭비죠. 그렇죠? 이 정도 이해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공부하시면 된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70% 정도 되는 사람도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된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계량경제학을 책 읽어도 나는 반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도 모르겠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바로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먼저 읽어보라는 것은,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먼저 일독을 해보라는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진도 나갈 부분을 먼저 한 번 이상 읽어보라는 이유는 일단 계량경제학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강의를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책을 먼저 한번 읽어봤을 때 몰랐던 내용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정의나 증명 부분들, 여러분 궁금했던 부분들, 책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때에 강의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빨리 오고 빨리 이해가 된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큐스타디 계량 강의를 수강을 그렇죠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강의를 시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환을 예습할 필요는 없고, 강의는 수강하고 강의 교재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읽어봤을 때에 그렇죠 뭐 10% 20% 이해되는 학생들도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량경제에 눈이 띄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여러분이 읽어봤던 이 기본서를, 계량경제학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2회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답니다. 기본서를
다시 1회 내지는 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읽어서 이렇게 읽었더니 여러분들이 70% 이상 이해가 되더라. 70%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각종 경제 이론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면 이 계량 경제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1번, 3번 생략하고 선생님 강의 하나만 딱 듣고 뭐 계량 경제를 완성해 보겠다. 자, 그러면 그 처음부터 천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 전후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사실을 꼭 약속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계량 경제학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우리가 분량적인 측면만 한 600회 이상 되는 책이면 그 내용은 거의 별 차이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서든 국내 번역서든 또 국내 교수님 쓴 책도 좋은 책들 많이 있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뭐 수십 권 이렇게 저처럼 볼 필요는 없고 한 권 내지는 한 2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계량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스타디 계량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자, 일단 우리는 그 수리 통계적 개념을 빠짐없이 증명을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 여기서 세부적 접근이라고 했죠.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 뭐 아주 기본 전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단순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자,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 책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 이래 되어 있는데 표기는 상관없고, 책에 따라서는 이 엡실론 i를 ui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자, 뭐 그것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와 같은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을 우리가 고전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이런 모수 값들을 알파 해시나 베타 해시나 또는 요놈의 그렇죠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치인 시그마 제곱 해시나 이와 같은 값들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한 것을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LS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량 경제학 책을 보면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요것이 어떤 것이다 다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그것을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검증 이런 단계에 응용하는 사람하고 요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증명을 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차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워서 하실 분들은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 없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량 경제를 접근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구멍이 난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정의야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의, 그 정의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예? 그 개념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또 그 정의를 그렇게 낸 정의의 배경이 뭔지 그걸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취미도가 안 생기고 실제는 재미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꼭 각종 한국은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또는 그쵸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실 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햇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 오차항의 분산의 추정치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n-2분의 시그마 ei 제곱 즉 잔차 제곱이죠. 자, 요 놈이 지금 요 최소 자성 추정량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접근이 두 가지죠. 그냥 이것이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책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불편 추정량이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왜 불편 추정량인지 자, 우리가 불편 추정량을 기본적으로 그렇죠. 증명하는 방법은 요 놈의 기대값이 그렇죠.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불편 추정량이지 단순 암기하는 사람하고
요 놈이 왜 불편 추정량인지 우리가 증명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계량 경제학을 공부할 때 실력, 그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에, 그쵸, 이거 그냥 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증명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이 계량 경제학 책들을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는 왜 불편 추정량인지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알고 가게 되면 계량 경제가 굉장히 쉬워지더라는 것을, 그렇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어떤 수리 통계적 어떤 개념들을 빠짐없이 선생님은 증명을 해줄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불평 추는데 실제 무슨 한국은행이나 각종 시험에 어떠한 어떤 통계량의 추정치가 불평 추정량임을 보여보라. 또는 뭐 이게 최소 자속 추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후 추정량 같은 경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최후 추정량인지 보여라.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도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모형을 설정하고 이제 추정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 뭐 각종, 그렇죠, 이 통계치들의 추정량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데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우리가 설정된 모형에, 그쵸, 추정하는 과정에 사용하고, 뭐 가설 검증이나 적합도 검증에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측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이 통합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강의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빠짐없이 이게 왜 그쵸, 알파의 추정량 또 요게 베타의 추정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또 왜 이런 것들이 최소 자성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고 또 선형 추정량이고 또 최소 분산 추정량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다 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설정된 모형을 추정하고 검증하고 또 예측하고 해석하는 어떤 통합적 접근을 우리가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 뒤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연습들을 많이 할 거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할 것은 요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면 요 경제 이론이, 그쵸, 많죠.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대부분 경제 모형이죠. 그쵸? 그러면 그 경제 모형을 우리가 설정해서 해석할 적에 여기서 요 베타 햇이라고 하는 요거 예를 들면 베타 햇자리에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소비다. 요게 아니 소득이다. 요게 X가 소득이고 요 Y가 만약에 소비 지출이다.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이론적으로 한계 소비 성량, 요 놈이 MPC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런 해석에, 그쵸, 동원되는 경제 이론이 엄청나게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알면 할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 이론도 여러분들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쵸,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량경제에서 우리가 기본서에 다루는 그런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종 다양한 경제 이론들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 강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답니다. 이것까지 모든 경제 모형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강의를 500강을 해도 모자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나름, 그렇죠, 많은 연습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 강의에다 다 담아내기에는, 그렇죠, 강의 분량이 너무, 그렇죠, 수백 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렇죠, 허용되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나름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계량 경제학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크게 회귀 분석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시계열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요게 한 70대 30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시계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부분을 여러분도 학교에서 강의 안 해주는 교수님도 많고, 또 뭐
보통 계량경제학 강의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그렇죠,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큐스타디 계량경제학 강의에서는 요 시계열을 기반하는, 여러분 계량경제학 기본서 부분 뒷부분에 해당하는 한 30%, 요 부분도, 그렇죠,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다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선생님도 노력하고 이 계량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의 1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단원을 개관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 이걸 우리가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또 통제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불리우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수에 기초하여, 자, 요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 내지는 중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독립 변수에 기초하여 종속 변수, 보통 요 놈이 x, 요 놈을 우리가 y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속 변수 y는 피설명 변수 내지는 통제된 변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어쨌든 종속 변수라고 불리운 다른 한 변수의 값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측 통계다. 뭐 한마디로 추정하는 통계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는, 자, 우리가 간단히 읽어봤고, 우리가 여기서 회귀 분석하고 요 상감 분석의 차이점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요 독립 변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확정 변수, 딱 우리가 컨트롤해서 정해지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확정 변수로 가정이 되고,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반면에 상감 분석은 변수 두 개 다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에 주어진 값으로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추정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목적에 반해서 상감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 두 번째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만족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서. 자, 요 X를 우리는 뭐다?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고, 요 Y를 갖다가 이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 지출이라고 일단 생각해 놓고 우리가 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모형은 일단 단순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선형 모형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고 계시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것을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오차항 내지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또 교란항 오차 뭐 등등 여러 말을 쓰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엡실론 i를 UI라고 표현된 책도 있는데, 자,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실은 요 엡실론 i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이렇게 5가지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전개하거나 계산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 X 값은 일단은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답니다. 요 X 값은 우리가 컨트롤해서 통제된 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변수가 아니고, 요 X 값은 비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요 단순 선형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실시할 적에 요 X값은 우리가 통계에서 딱딱딱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과 소비 지출 함수를 분석할 때에 뭐 소득이 80, 소득이 100, 소득이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비확률 변수, 할 수 있는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 엡실론 i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요놈은 확률 변수랍니다. 그러면 요 오차항 엡실론 i를 왜 설정해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자 800만 원, 자 단위는 만 원이 봅시다. 소득이 800만 원인 그쵸 가게의 소비 지출을 조사해봤더니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집은 지출을 600만 원만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5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0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30만 원 등등등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소득 800만 원, 소득을 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에 소득이 800만 원인 집의 소비 지출은 다르게 나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어떤 변수는 요 X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족 수, 어떤 집은 가족 수가 5명이고 어떤 집은 2명이다. 아무래도 5명 있는 가족이 5명 있는 집이 가족이 2명 있는 집보다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행사, 뭐 각종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선호하는 집이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화 행사를 선호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히 소비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많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학자들이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으로 그것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y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요 x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의 성질에 의해서 이 y값들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된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다? 요놈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x가 비확률 변수고 알파 베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 요 우변에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와 일종의 우리가 확률 입장에서는 상수값의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요놈 전체 이 밑줄 부분이 상수 취급이 되니까 확률 변수는 요놈 하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오른쪽 전체에 대응하는 이 yi 역시도 엡실론 i가 확률 변수면 yi 역시도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항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요 놈의 이 통계학자들이 기본 가정을 우리가 5가지를 해놨답니다. 자,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식들을 증명할 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첫째는 엡실론 i의 기대치는 0이다. 즉, 엡실론 i의 요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y값, 이 yi의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yi의 기대값은 자, yi 대신에 여기에 주어진 모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린 여기에서 기대값을 조사할 때에 x가 지금 비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밑줄치 부분 전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적에는 더해진 상수값은 요 기대값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여기서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y의 기대값이 지금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엡실론 i의 분산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엡실론 1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i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분산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엡실론의 분산은 항상 엡실론 1의 분산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엡실론 값에 상관이 없이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 요 2번 합 읽어보니까 독립변수 x에 대한 종속변수 y의 분산이 i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양의 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 yi의 분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yi의 분산은 자, yi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 자, 엡실론 i를 대입을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해진 상수값은 분산 계산을 했을 때 있으나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엡실론 i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분산도 그쵸, 요 i 값에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y의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2번 가정에 의해서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의 정의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의 정의들을 적으면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자, 기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 결국 우린 여기에서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현되어지죠. 즉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은 여러분 앞으로 꼭 계산하다가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면 이것은 엡실론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 그래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i하고 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엡실론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자,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자,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상관계수가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표현들을 하면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엡실론 i는 자기 상관성이 없다. 자, 같은 말인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상관계수는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놈의 공분산,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을 요 엡실론 i의 표준 편차값과 엡실론 j의 표준 편차값의 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엡실론 i든 엡실론 j든 엡실론 i와 상관없이 항상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고,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상관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시그마는 지금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요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게 요 공분산값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뭐가 요 공분산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공분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자, 조금 땡겨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뭘 빼냐면 엡실론 i의 기대값에다가 자, 엡실론 j의 기대값을 자, 요 기대값의 곱을 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엡실론 i의 기대값은 0이니까 요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사는 뭐와 같다? 그렇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요렇게 요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첫째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이 이 공분상 값이 지금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등식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하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의 기대값은 엡실론 i의 기대값과 엡실론 j의 기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곱의 기대값하고 각각의 기대값이 곱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경우를 우리 가리켜서 엡실론 i와 요 엡실론 j는 자, 뭐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뭐다? 서로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다른 엡실론 i와 서로 다른 엡실론 값 길이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부터 이 기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의 0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가 0이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결국 엡실론 i하고 엡실론 j 즉 서로 다른 엡실론 간은 서로 다른 엡실론 사이는 서로 뭐가 된다? 그렇죠.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사실을 특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증명을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될 거랍니다. 요 둘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값이 여기 4번 여기도 봅시다. xi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자, xi는 엡실론 y와 상관이 없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거 똑같은 거죠. 요놈 두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두 놈의 공분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면 xy와 엡실론 i의 공분산 역시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값이 고정되므로 y는 엡실론에 의해서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xi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 다 했죠. 요 놈이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놈이 확률 변수임으로써 요 놈이 결국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 얘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정규 분포. 자, 요 놈 콤마 요 놈을 따른다 했는데 자, 요 5번을 봅시다. 요 5번을 보니까 요 엡실론 i는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기본 가정 5번째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고 엡실론 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가 틀림없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5번의 얘기는 이거죠. 요 놈이 확률 변수면 요 놈도 확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 역시도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의 선형 함수죠. 일종의. 그죠? 요 변수 플러스 일종의 상수꼴이라고 이해를 하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y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 y의 분산은 요만큼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을 평균, 이만큼을 분산하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세오롬 위에 보니까 모회기선. 자, 이 모회기선은 우리가 앞에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x를 전제로 한 이 y의 평균값.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뮤 y바 x라고도 표현하고 요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궤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x 변수 값에 따라, 즉 x 값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요 x 값이 이제 이렇게 x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x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y 값들의 평균값.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뭐 그 y 값의 평균값이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에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로 했다. 즉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 x1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y 값들의 평균값을 우리는 지금 그쵸? 평균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 아마 이쯤 있을 거랍니다.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평균값들을 지나는 요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회기선 알파 플러스 베타 x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값은 지금 x가 0일 때는 그쵸? 요 평균값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 x를 전제로 한 y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 즉 여기서 표현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궤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x 값이 x1일 때 평균값, x 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 여기는 많은 y 값들의 평균값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요게 지금 뭐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회기선, 이 y와 x라고 불리우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요 x 값이 x1일 때는 y 값들이 요 라인 위에 분포하는데 이 라인 위에 분포하는 요 y 값들의 평균 값이 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지금 이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
이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요 x값이 x2일 때는 이제 y값이 이 동네의 분포하고 지금 평균값이 요만큼이니까 역시 이 y는 정규 분포를 따라 됐으니까 x2를 전제로 했을 때도 요 대충 이와 같은 모양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도 y값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의 확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 y값을 우리가 y1 값을 x1에 대응하는 y1 값을 만약에 요 y 값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y1이 놓인다라고 하면, 즉 이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y1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y1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 엡실론 i의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엡실론 i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y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이기 때문에 엡실론 i라는 것은 yi에서 알파 플러스, 즉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과 같다겠죠. 그러니까 이 교란항 내지는 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자, 이만큼이 y1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값, 요 값에서 이만큼 뺀 요만큼이 지금 엡실론 1이 되어지죠. 요게 바로 오차가 되어진다, 내지는 교란항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값이 지금 뭐가 된다? 자,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y2라고 하는 값이,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y2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 알파 플러스 베타 x2이기 때문에 y2에서 이만큼을 뺀 차이가 요만큼이죠.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요만큼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엡실론 2인데 요 값은 y2에서 이만큼을 뺐을 때 요게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오차가 이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차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봤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와 같은 그림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회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전제로 한, 이 말은 요 x1, 여기 말하면 x, 구체적으로 x1이든 요 선에 y값들이 놓이는데 이 y값들의 평균값, 또 x2를 전제로 했을 때 y값들의 평균값, x3를 전제로 했을 때의 y값의 평균값, 이런 평균값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궤적, 구체적으로 해서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는 모회기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x 변수값에 따른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값들, 즉 x를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y의 평균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그쵸, 이런 용어들,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본 회기선, 우리가 샘플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약자로 SL, 요 놈을, 자, SRL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는 요걸 표본 회기 함수라고 우리가 적어서 요 SRF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기가 한답니다. 자, 어쨌든 요것은 이제 y hat 이꼴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로 나타내는데, 요 알파 hat, 베타 h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우리가 단순 선형, 그쵸, 회기 모형에서 봤던 요 알파 값, 베타 값의 추정값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요 잔차항 내지는 회기 오차라고 불리우는 요 EI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EI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Y 값에서 그쵸 Y 햇을 뺀 값을 우리는 잔차항 내지는 회귀오차,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잔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내지는 교란항을 보통 우리는 여기서 엡실론 i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잔차를 지금 여기에서 EI로 표현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것을 UI라고 표현하고 요것을 UI 해시라고 표현한 책도 있는데 의미는 같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i 이꽃 알파에 플러스 베타 햇 xi 플러스 ei라고 표시를 하면 요걸 우리는 뭐다? 표본 회귀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하고 요거 비교해 봤을 때에 이제 알파 베타 값을 추정한 값을 여기에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오차 대신에 잔차를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회귀선하고 표본 회귀선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산점 xy, yi 여기다 치고 요게 지금 모회귀선이고 요게 보다 표본 회귀선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yi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yi에 해당되는 거.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모회귀선, 자, 모회귀선의 요 지점, 그리고 지금 표본 회귀선하고 요 산점을, 요 xi를 연결했을 때 만나는 값을, 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yi라고 하는 값에서 이만큼, yi에서 이만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죠?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죠. 그러니까 yi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오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죠. 엡실론 i죠. yi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를 뺀 것이 지금 엡실론 i.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엡실론 i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yi 햇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죠? 표본 회귀선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러면 yi에서 yi 햇을 뺀 만큼이 뺀 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ei, 즉 잔차항 내지는 회귀 오차에 해당된다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잔차 내지는 회귀 오차가 바로 y에서 yi 햇을 뺀 값이니까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요 길이를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차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차가 크면 모형의 적합성이 그쵸?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고, 잔차가 작으면 이 모형의 적합성이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을 이제 실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데이터는 어떤 P도시에 있는 전체 가게수, 사실은 60집밖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어쨌든 어떤 도시에 가게수가 60개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60가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도시 가게 전체에 대한
가계 실직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액을 조사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실질 가계 소득이 81대, 101대, 121대, 141대, 이런 식으로 281대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자, 가계 소득이 80인 집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5집이 있었는데, 그 5집의 소비 지출이 한 집은 54, 한 집은 61, 한 집은 65, 72, 73.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서 선생님 살짝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이 X 값들은 말 그대로 이제 확정 변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80, 100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정 변수랍니다. 그런데 소득이 80인 5가구의 소비 지출을 조사했더니 어떤 집은 54, 61, 어떤 집은 65, 어떤 집은 72, 어떤 집은 73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우리가 이 가계 소비 지출은 요 실질 소득 X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변수들이 있다겠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엡실론 I로 표시하는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X와 Y의 관계는, X와 소득과 소비 지출의 관계는 확정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요 두 개가 확정적 관계라고 하면 소득이 80일 때 각 집의 소비 지출은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X와 Y는, 자, 이렇게, 그렇죠, 확정적 관계가 아니고 확률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자, 요 값의 합이 325고, 이와 같은 값들을 더해서 5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평균은 우리가 여기 말하는, 그렇죠, X를 Y와 X로 표현된 이 조건부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평균을 Y라 하면 이 전체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 동네는 요 동네 평균, X가 100인 동네의 평균, X가 120인 동네의 평균, 140인 동네의 평균,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자, 우리가 소위 앞에서 모회기선을 우리가 보통 이 모집단 회기선, 줄여서 모회기선이라는데, 이 모회기선은, 자, 요 X를 조건부로 하는 요 Y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 내지는 조건부 평균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걸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선의 요 함수의 의미는 바로 X가 80일 때에 요 조건부 평균 65, 100일 때에 77, 120일 때 89, 이와 같은 값들을 요 회기선이 만족하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그 점들을 지나는 일종의 직선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 함수는, 자, 요 점도 만족하고 요 점도 만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X값 대신에 80이 들어갔을 때는 Y값이 65가 나오죠. 그래서 65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80. 그리고 100이 들어갔을 때 77을 만족하니까 77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베타를 구해봤더니 베타는 5분의 3이고 알파는 1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모회계선을 함수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17 플러스 5분의 3 뭐가 된다? XI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은 120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요 y 값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면 이 조건부 기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89가 나오게 돼 있죠. 실제로 여기다 120 지부하면 89 나오죠. 140을 지부하면 뭐가 나온다? 101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회기선을 대략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에 자, 요것을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요 모회기선 즉 y바 xi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라고 하는 이 모회기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걸 우리가 표시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81대에 대응하는 값은 지금 65죠. 그렇죠? 요게 65. 자, 요 점을 선생님이 좀 굵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대에 대응하는 값은 77이죠. 그렇죠? 자, 77. 자, 4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121대는 89죠. 그렇죠? 121대는 자, 89. 그리고 141대는 지금 10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조금 높은 다시. 자, 얼마라고요? 101.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점들을 즉 조건부 평균값에 대응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모회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54, 61, 65, 70, 80 x가 80일 때에 요와 같은 값이 나왔고 요 값들의 평균이 65라는 얘기죠. 그러면 x가 80, x가 80인 동네는 이 동네죠. 그렇죠? 이 동네에 x가 80일 때 실제 y 값이 54인 값, 61인 값도 있죠. 그러니까 54는 이쯤 있겠죠. 그렇죠? 64는 그거보다는 살짝 큰 값이 있을 것이고 자, 요 평균값이 65니까 자, 65 실제 평균값을 일치하는 값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큰 72, 73도 있더라는 거죠. 자, 72, 자, 72도 있고 73도 있고 요렇게 우리가 그쵸? 조건부 분포를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100일 때는 지금 60, 74, 75. 자, 70, 요 7보다는 작은 값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60이니까, 그쵸? 자, 60이니까 요 값보다는 살짝 크고 요거보다 살짝 작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그쵸? 60, 그리고 74는 확실히, 그쵸? 74는 요 72보다 큰 값이니까 요 값보다 살짝 크게 이렇게 자 74 뭐 대략 합시다. 75 이쯤 있다 치고 그 다음 81, 83, 89 81, 82 83, 89는 여기 이쯤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0일 때는 80, 83 90 그렇죠? 80 뭐 대충 찍읍시다. 83, 90 그리고 93 뭐 99 그 다음 140일 때는 81, 91, 96 그쵸? 자 대충 81, 91, 자 96 그리고 104 그리고 107 그리고 112 자 116 자 대략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뒤에도 계속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x가 80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 이와 같은 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x가 80이라는 동네에 이와 같은 값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요 평균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 값들 그러니까 요 평균치하고 요 떨어지는 이런 값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오차죠. 그죠? 오차. 엡실론 i. 그러니까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 y바 xi 그죠? 이 y바 xi라고 하는 요 평균치, 그쵸? 아, 살짝 스님 잘못 적었네. 자, 실제 요 관측치, 인 yi에서 요 평균값, 그쵸? 요 평균값의 차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는 거,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도 뭐가 된다? 오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가 80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y 값들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yi라고 하는 것도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xi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y바 xi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특별히 요 xi가 80이라는 이 동네에 이 y 값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y 값의 평균값이 바로 요 모회기선 위에 있는 요 값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선 위에서 요 모회기선을 중심으로 해가 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요 yi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했으니까 우리는 요런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x가 100인 동네에서 요 평균값은 요 값이고, 무슨 말이겠죠?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 했으니까 요는 역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x가 120인 동네에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고, 자, x가 140인 동네에서도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분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 조건부 분포를 다, 이 점들을 다 표시해 놓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이 yi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실제 점을 찍어 놓고 실제 평균값을 적어 놓고 이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10개를 우리가 선생님이 추출했답니다. 실제 여기서 우리가 총 가계수를 60개라고 이렇게, 그렇죠?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가능했지,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가 실제 통계학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표본, 즉 월급이, 그쵸? 이렇게 소득이 80인 동네에서, 자, 요 집을 선택을 하고, 소득이 100인 동네에서 요걸 선택하고, 요 집을 선택하고, 120인 동네에서 90을 선택하고, 14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160인 동네에서 요걸 선택하고, 180인 동네에서 이놈을 선택하고, 20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22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24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선택하고, 280인 동네에서 요 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뽑아내는 것은,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본을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 정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표본을 가지고, 자, 이 80, x가 81 등 54, 즉, 우리가 점으로 표시하면 이 동네에다가 80,54를 찍고, 또 100,74를 이 동네에다 찍고, 120,90을 이 동네에다가 점을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10개의 점들을 표시했는데, 선생님 실제로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 10개의 점들을 표시했을 때에 10개의 점들을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이 선을 우리가 만약에 요 놈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표본 회귀 함수죠. 그렇죠? 내지는 표본 회귀선이라는데, 그러니까 요 함수의 의미는 여기에 나타나는 10개의 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이 10개의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낸 이 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는 소위 최소자성법이라는 걸 이용하죠. 그렇죠? 최소자성법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요 우리가 추출한 요 표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가 선을 구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이렇게 추정된 선을 우리는 표본 회귀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많은 점들을 다 우리 일일이 표시할 수 없으니까 요걸 한번 봅시다.
자, x가 140이다. 자, x가 우리가 대충 이쯤이다 칩시다. 자, x가 x 이꼴 140에 대응하는, 자, 요 140에 대응하는 요 조건부 평균값, 즉 모회기선에 대응하는 값은 우리가 아까 140일 때의 평균값이 101이었죠. 101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에서는 x가 140일 때의 점이 y값이 112에 대응하다는 걸 찾았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요 140일 때 평균값이 101이니까 101보다는 요 112가 한참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 한 이쯤 있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112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뭐다? 엡실론 i라고 하고 요게 확률적 오차 또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그렇죠. 오차항에 해당되는 요 엡실론 i가 요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 112하고 요 값의 차이, 요 값의 차이를 우리가 뭐란다? 요 EI라고 표시하고 요걸 우리가 뭐다? 잔차라고 우리가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 112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Y 값에 해당되고 요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모회기선에 대응하는 요 값은 우리가 요런 형태의 값인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값이죠. 요 값은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 실제로 요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오차항도. 그래서 요 오차항을 추정한 값이 요 잔차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잔차 EI는 오차항의 일종의 추정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예를 들어가지고 요 그림을 했는데, 여러분, 요 그림의 모양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CO로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핵이 모형의 추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핵이 계수 알파와 베타를 의 추정값인 알파 핵과 베타 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 또 다른 말로 최소 제곱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소위 우리가 영어의 머리 글자 따서 OLS라고 하는 요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핵이 계수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핵과 베타 핵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잔차 자승 내지는 잔차 제곱의 합, 이걸 다른 말로 핵이 직선에 대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 핵과 베타 핵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차의 값을 우리가 최소로 하는 값, 잔차의 절대값을 최소로 하는 값, 또 잔차 제곱의 합, 여기서 말하면 잔차 자승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셨는데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잔차 자승의 합, 즉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우리가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핵과 베타 핵을 구하는 방법을 우린 최소 자승법에 의한 핵이 모형의 추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이걸 변형하면 또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공부하시려고는 반드시 이 결과는 꼭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되는가 또 우리가 반드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증명 문제는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면도 이 증명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잔차 자승의 합이다.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지 공부했죠, 그렇죠? 우리가 요 잔차 자승의 합 내지는 잔차 제곱의 합을 우리가 보통 SSE라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SSE라고 표시한다고 배웠죠. 그럼 요 SSE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합을 얘기하는 거죠. 합. 시그마. 자, 잔차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는 EI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 잔차 제곱, EI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SSE 내지는 잔차 자승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그마.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것은 YI에서 YI 햇을 뺀 값이라 했으니까 그것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YI 햇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I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했기 때문에 요 YI 햇 대신에 이만큼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건 시그마. 자, YI 마이너스 알파 햇 빼기 베타 햇 XI. 요렇게 우리가 자,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요 잔차 자승의 합인 요 밑줄친 부분을 최소가 되게 하는 알파 햇과 베타 햇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햇과 베타 햇의 값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함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요 알파 햇과 요 밑줄친 부분은 베타 햇의 우리가 이변수 함수로 보면 되고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최소가 되게 하는 요 이변수 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편미분한 값을 0되게 하는 값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극소가 되게 하는 값이라는 것을 판정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수학을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극소가 유일한 최소가 되어진다는 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요 밑줄친 부분을 각각의 변수별로 편미분했을 때에 0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그것이 알파 햇이 되고 베타 햇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요 주어진 식을 자, 먼저 우리가 요 SSE를 편미분하는데 요 알파 햇에 관해서 먼저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것은 알파 햇에 관해서 잔차 자승의 합인 SSE를 우리가 편미분하게 되면 자, 알파 햇에 관한 편미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 식에서 나머지 부분은 상수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시그마는 우리가 그만두고 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요 부분을 우리가 알파 햇에 가서 편미분하면 우리 일단 YI 마이너스 알파 햇 빼기 베타 햇 XI에 자, 요게 1승이 되면서 자, 요 시그마를 우리가 조금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2가 앞에 곱해지면서 요 2는 1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가로 안을 다시 한번 요 놈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인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가로 안 밑줄친 부분 미분하면 요건 상수 취급하니까 다 없어지고 요 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마이너스 1과 2를 우리가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리고 요 밑줄 지문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yi 마이너스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햇 자, xi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편미분한 알파에서 편미분함을 값을 0되게 하는 요 알파에서를 우리가 구해주면 그것이 요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0이라고 두게 되면 자, 일단 요 마이너스 2는 양변이 없어지고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시그마 YR 했죠. 이 시그마는 구체적으로 뭐가 생략되냐면 I 이퀄 1부터 n까지가 생략됐죠. 그러면 시그마 YI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시그마 YR이라는 것은 시그마 YR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YI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요 알파 해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에는 시그마하고 알파 해시 만나면, 자, 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요 놈의 상수니까 n하고 알파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n 곱하기 알파 헷. 자, 그 다음 이제 요 자리에 베타 헷 곱하기 xi가 만나면, 베타 헷이라는 것은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자, 부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베타 헷 시그마 xi. 자, 요렇게 우리가 요 자변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걸 우리가 0이라고 우리가 두게 되면, 자, 요걸 다시 우리가 적어보면, 자, 시그마 yi라고 하는 것, 시그마 yi 하는 것은 여기서 n 곱하기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 곱하기 시그마 xi. 자,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하나 이끌어낼 수 있겠죠. 요걸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하죠? 기억이라고 요걸 우리가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요 주어진 요 단차 사성의 합 SSE를 이제는 요 베타 헷에 관해서 우리가 편미분함 해보겠습니다. 자, 파샬 베타 헷 SSE. 자, 요것도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해보면, 자, 요 밑줄 진 부분을 요 베타 헷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하라고 하면, 자,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 요 2가 요 가로 앞에 곱해지면서, 자, 요 가로 하는 그대로 적어주고, 우리가 1승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요 가로 안을 베타 헷에 관해서 우리가 또 미분을 해주면, 요거는 상수니까 상수 취급하니까 없어지고, 요것을 베타 헷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xi 요렇게 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면,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 자, yi 마이너스 알파 헷 마이너스 베타 헷 xi에다가, 자, 요 xi가 요 가로 밖에 남아 있죠. 곱하기 xi. 자, 편미분한 결과가 베타 헷에 관한 편미분한 결과 이렇게 되어지죠. 요 값을 우리가 0되게 하는, 우리는 또 베타 헷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파 헷과 베타 헷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역시 여기서도 요 마이너스 2는 없애버리고, 자, 요 시그마 yi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시그마 yi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선생님이 살짝 잘못했죠. 요는 곱해져요. 시그마 xi yi.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시그마 xi 곱하기 yi. 그 다음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의 곱한 값이 요 시그마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알파 헷에다가 시그마 xi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난 것이 시그마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베타 헷에다가 시그마 xi의 제곱, 요 값이 0되게 하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요 두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결과를 여기다 적어보면, 시그마 xi yi, 시그마 xi yi는, 자, 요놈 이항되면 알파 헷 곱하기 시그마 xi, 그 다음 베타 헷에다가 시그마 xi의 제곱.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식을 우리가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보면 기억과 니은은 분명히 알파 헷, 베타 헷, 베타에 관한 일종의 1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기억과 니은을 뭐해서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베타 헷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답니다. 요 베타 헷을 연립해서 풀어봤더니, 그러니까 요 알파를 소거시키고 요 베타 헷에 관해서 요걸 풀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결과가 n 곱하기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분의 n 곱하기 시그마 xi yi 빼기 시그마 xi 곱하기 시그마 yi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햇을 우리가 알파 햇을 소구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 베타 햇을 이제 기억에 대입해서 알파 햇을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베타 햇을 여기다 들어가니까 이 베타 햇은 이제 구했으니까 요 사실상 기억에서 베타 햇은 아는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은 기억에서 요 기억식을 알파 햇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이항시킨 값을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n 곱하기 알파 햇을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것은 시그마 yi 빼기 베타 햇 곱하기 시그마 xi 요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n분의 시그마 yi 마이너스 베타 햇에다가 시그마 xi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yi, y 값들을 합한 값을 n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y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햇에다가 x 값들의 합을 n으로 나누면 x의 표본 평균 되니까 x 바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신 여기에서 알파 햇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요게 요 얘기죠. 그죠? 요게. 그리고 그것을 y바 빼기 베타 햇 곱하기 x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타 햇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요거 증명해 봤죠. 그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베타 햇을 이렇게 편차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x의 편차하고 y의 편차의 곱의 합을 x의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요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xi에서 x바를 뺀 요 x의 편차를 편의상 스몰 xy라고 표현하고, yi에서 y바를 뺀 y의 편차를 스몰 yi라고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 스몰 xi라고 하는 값은 0이죠. 편차의 합은 0이니까. 그리고 시그마 yi라고 하는 것도 편차의 합이니까 일단 뭐가 된다? 0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값들이 또 있는데 미리 계산해 놓겠습니다. 시그마 우리가 x바 플러스 xi라고 하는 거. 자, 시그마 x바 플러스 xi라는 것은 시그마 x바 시그마 xi죠. 시그마 x바는 요게 지금 n까지니까 n 곱하기 x바니까 n 곱하기 x바죠. 그리고 시그마 xi는 0이니까 결국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지금 뭐다? n 곱하기 x바가 되어진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시그마 y바 플러스 yi는 뭐가 될까요? 자, 요것은 n 곱하기 당연히 y바가 되어지겠죠. 자, 이와 같은 값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고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n 곱하기, 자, 시그마, xi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놈을 이항시키면 x바하고 스몰 xi 합이라 할 수 있죠. 자, 요 xi를 우리가 요렇게 x바 플러스 xi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이 yi라고 하는 것은 y바 플러스 yi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요거 조금 당기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우리 요 취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놓고. 자, 요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그마 역시 요 xi는 x바 플러스 스몰 xi. 시그마 요 yi라는 것은 y바 플러스 스몰 yi. 이렇게 우리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시그마 x바 플러스 xi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시그마 x바 플러스 xi. 자, 이놈 전체의 제곱. 요렇게. 자, x바 플러스 xi 제곱의 시그마하고 요것은 시그마 x바 플러스 xi 전체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가로, 가로의 만남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n에다가 x바 y바, x바 y바, 그 다음 xi y바, yi x바죠. 그러니까 yi x바부터 쓰겠습니다. y by x바 이렇게 만나면 자 플러스 xi y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xi yi.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리 계산해 놨죠. 요 값은 지금 뭐다? nx바와 같고 요 값은 ny바와 같죠. 그래서 nx바와 ny바가 만나면 자 n제곱 x바 곱하기 y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개를 또 해보면 n 곱하기 시그마 x바의 제곱에다가 2x바 xi 그리고 xi의 제곱 자 그렇게 되어지고 자 요 부분은 아까 nx바죠. nx바의 전체 제곱이니까 n제곱에다가 x바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먼저 요놈하고 요놈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 시그마 앞에 요게 n이 생략되어 있죠. x바 y바는 시그마 입장 상수니까 요만큼에다 n을 곱하면 되니까 요거는 n 곱하기 x바 y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요 n은 그대로 두어주고 요 시그마를 만나게 하면 n 곱하기 지금 x바 y바 요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요렇게 만나면 자 시그마 yi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요 x바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x바 곱하기 y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죠. 요 x바 곱하기 이 yi라고 하는 시그마 yi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계산해줘. 여기 계산해줘. 0이죠. 그죠? 0. 그러니까 요 값이 어차피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굳이 x바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렇게 만났을 때도 요게 y바는 앞에 나가고 시그마 xi인데 시그마 x는 편차협이기 때문에 역시도 요놈이 0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시그마하고 만나면 뭐가 되고 0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시그마 만나면 이제 써주면 돼요. 시그마 xi yi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자 x바 y바 요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n은 그대로 두어주고 또 시그마 요 x바의 제곱은 아까 같은 원래면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죠. 다시 한번 시그마 x바의 제곱은 요게 상수니까 여기 생략된 n하고 x바의 곱이니까 x바의 제곱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는 2x바에다가 시그마 xi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편차의 합은 0이니까 요게 0 되면 요 값은 요렇게 만나는 값은 0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만나는 값은 그대로 적어주면 시그마 xi의 제곱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n제곱 x바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놈 만났을 때는 n제곱 x바 y바니까 n제곱 x바 y바 없어지고 요놈 만났을 때 n제곱 x바 제곱 n제곱 x바 제곱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분자에서 남은 거는 n 곱하기 요놈 나오죠. n 곱하기
시그마 xi, yi만 남았고, 분모에서는 n 곱하기 xi의 제곱, 요게 남았죠. 그런데 요 n도 우리가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요게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요 스몰 xi라는 것은 편차라겠죠. 즉 xi-xbar을 얘기한다겠고, yi라는 것은 y의 편차니까 yi-ybar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그마 xi, 즉 xi-xbar은 요 편차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결과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요 xi, 스몰 xy, 스몰 y를 우리가 편차로 봤을 때에 우리가 베타 헷 구하는 공식을 요걸로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하기가 간명하죠. 그렇죠? 요걸 기억하는 것보다도 요걸 기억하는 게 훨씬 계산하기 편할 수도 있다. 자,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적용해도 되고 요 공식을 적용해도 되고, 그리고 아예 편차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최소 자승법에 의한 핵임 개수 알파와 베타의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 그 결과 공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단순 핵이 모형 yi가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표본의 크기가 20. 자, 이 말은 n이 20이라는 얘기죠. 20의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xi 합은 1340, yi 합은 744, xi, 곱의 합은 5774, xi의 제곱의 합은 96,450, yi 제곱합은 27,121일 때에 핵이 개수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헷, 베타 헷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베타 헷의 값을 항상 뭐 한다? 먼저 구해보자 라겠죠. 요 주어진 것들은 공식을 보면 요 앞부분 공식을 활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분모는 n 곱하기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 분자는 n 곱하기 시그마 xy, yi 곱의 합해서 우리는 시그마 xi에다가 시그마 yi의 곱한 값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은 되겠죠. 그러므로 요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요 n 값이 여기서는 20이죠. n이 20이고 xi의 제곱의 합은 여기서 96,45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xi의 제곱이라는 것은 1340의 제곱이고, 자, n 자리에 20이 들어가고 x하고 y의 곱의 합은 5744, 5774. 자, 다시 한번 5774가 되어지고, 그리고 xi, yi 곱이라는 것은 1340에다가 자, 744를 이렇게 우리가 곱한 값이죠. 요걸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요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0.1388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알파 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바에서 베타 헷 곱하기 x바를 뺀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요 y바라고 하는 것은 요 y 값들의 합을 표본의 크기인 20으로 나눈 값이니까 744를 20으로 나눈 값이고, 자, 베타 헷이라는 것은 0.1388로 우리가 구해놨고, x바라고 하는 것은 x 값들의 합은 1340을 표본 크기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요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27.9004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쵸, 우리가 만약에 표본 해기선을 우리가 물었다. 표본 해기선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yi 헷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여기죠. 27,000, 자, 요게 27.27000이 아니고 27.9004. 자, 알파 플러스 베타
0.1388 곱하기 xi. 요렇게 우리가 표본 회계선을 구하라고 하면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x값이 정해지면 그 x값에 대응하는 y값의 예측값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최소자승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최소자승법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실전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